5억 원만 투자하면 한국 영주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주도에 1조 원을 불러들였고 지금 그 돈의 98%가 증발했습니다. 2026년 현재 제주도 부동산 경매는 6천 건을 넘겼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425세대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공매에 나왔는데 단 1세대만 팔리고 나머지는 유령처럼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시작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누가 이 구조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추적합니다. 2010년 2월 제주도에서 전에 없던 제도가 하나 시작됩니다. 이름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 제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관광이나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주비자를 줍니다. F2라는 체류 자격인데 쉽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5년만 유지하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이면 당시 서울 아파트 전세금 수준입니다. 그 돈을 제주도에 넣기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이보다 매력적인 조건이 또 있을까요? 이 소식이 가장 빠르게 퍼진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부동산에 돈을 넣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강했고 해외에 자산을 분산하고 싶어하는 부유층도 많았습니다. 특히 자녀를 해외에서 교육시키고 싶거나 공기 좋은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주도는 완벽한 선택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상하이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음식도 비슷하고 생활 적응도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5억만 넣으면 영주권까지 준다고 하니 이 조건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도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렇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들어온 돈은 총 1조 2616억 원입니다. 조 단위의 돈이 이 작은 섬 하나에 집중된 겁니다. 투자한 세대수는 1915세대인데 이 중에서 1875세대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97.9%입니다. 열의 열이 아니라 100에 10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나머지 2%에 해당하는 40세대만이 다른 나라 국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인을 위한 제도였던 셈입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의 구성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제주에 직접 투자한 외국 자본 중에서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95.9%에 달했습니다. 100원이 들어오면 96원이 중국 돈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2019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18년에도 83.9%였고 2020년에는 96.6%까지 올라갑니다. 제주도로 들어오는 외국 자본은 사실상 중국 자본 그 자체였습니다. 돈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중국 자본이 사들인 제주 땅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어느새 2천만 제곱미터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이 가진 땅은 약 981만 제곱미터로 외국인 보유 토지의 43.5%를 차지합니다. 제주도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약 0.5% 수준입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들은 아무데나 흩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해안가와 핵심 관광지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제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수치보다 훨씬 컸습니다. 당시 제주도 분위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땅값이 오릅니다. 땅값이 오르니까 건물이 올라갑니다. 리조트가 들어서고 콘도가 지어지고 관광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건물이 올라가니까 건설 현장에 일자리가 생기고 관광객도 함께 몰려옵니다. 제주도 인구는 꾸준히 늘었고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토지 가격은 매년 올랐고 개발구제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5억 원짜리 투자 한 건이 성사될 때마다 제주도에는 새로운 건물이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제주가 동북아시아의 관광 허브가 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돌았습니다.
돈이 몰려온다는 기대감이 섬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1조가 넘는 돈이 쏟아졌으니 섬의 풍경 자체가 바뀌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엄청난 돈이 정말로 제주 경제를 살렸을까요? 1조가 넘는 돈이 들어왔으면 제주 사람들의 삶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1조 2616억 원, 12년 동안 제주에 들어온 중국 자본의 총액입니다. 이 정도 돈이면 제주 경제가 활기를 띠어야 정상입니다. 지역 건설사의 일감이 돌고 식당과 숙박업이 살아나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섬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돈은 제주를 통과만 했을 뿐 제주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에 리조트를 짓는다고 해봅시다. 설계는 중국 업체가 맡습니다. 시공도 중국 건설사가 합니다. 자재도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일하는 인력도 중국에서 데려옵니다. 완공된 뒤에는 중국 관광객이 와서 묵고 갑니다. 돈이 출발한 곳도 중국이고 돈이 도착한 곳도 중국입니다. 제주는 그 사이에서 땅만 빌려준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 지역 업체가 끼어들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고 그대로 배수구로 빠진 겁니다. 돈이 섬 안에서 돌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데 자기들끼리 짓고 자기들끼리 쓰고 자기들끼리 가져가는 구조였던 거죠. 1조 원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 돈으로 제주 사람이 고용되거나 제주 업체가 성장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제주 입장에서는 땅만 내줬을 뿐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조는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2018년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 투자 중 중화권 자본의 비중은 83.9%였습니다. 2019년에는 95.9%까지 올라갑니다. 제주에 들어오는 외국 돈 100원 중 96원이 중국 돈이었다는 뜻입니다. 2016년에 사드 갈등이 터졌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내리면서 관광객이 급감했죠. 2020년에는 코로나가 왔습니다. 국경이 막혔습니다. 보통이라면 투자도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화권 자본의 비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96.6%입니다. 사드가 터져도 코로나가 와도 중국 자본은 제주에 계속 돈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5억 원의 영주권을 탈 수 있다는 제도의 매력이 강했던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조트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목적은 부동산이 아니라 영주권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이 구조가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셈이죠. 그리고 2022년에 그 바구니가 깨집니다. 중국 본토에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위기에 빠졌고 중국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 외환 규제를 강화합니다. 제주에 돈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2021년까지 86.5%를 차지하던 중화권 자본 비중이 2022년에는 5.7%로 떨어집니다. 1년 만에 93%가 증가한 겁니다. 제주 외국인 투자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던 자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속출했고 완공됐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빈 건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정부가 뒤늦게 투자 이민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제도 이름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서 관광 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빠져나간 뒤에 바꿔봐야 빠진 물을 담을 그릇을 고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2023년 중화권 자본 비중은 17.8%로 소폭 반등했지만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유럽 자본이 80.8%나 채우면서 투자 지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10년 넘게 중국 자본 하나에 의존하던 구조가 무너진 뒤에야 다른 나라 투자자가 들어온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년 동안 1조 2616억 원이 들어왔지만 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주 경제에 쌓인 건 거의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기술 이전도 세수도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줄이 끊어져지자 남은 건 빈 건물과 빚뿐이었습니다.
1조 원이 섬을 통과했을 뿐 섬에 뿌리내린 돈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상상하지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건 숫자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2024년 제주도 법원 경매 건수는 6,079건이었습니다. 6,000건이 넘는 경매가 쏟아진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전해인 2023년에는 3,818건이었으니까 1년 만에 60%가 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임의경매 신청만 5,632건이 들어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8%가 또 늘었습니다. 경매 건수가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약 3,650건이 접수됐습니다. 반년치 숫자가 이미 역대 최대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매각률입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 중 실제로 팔린 비율이 19%에 불과합니다. 10채가 경매에 나오면 2채도 안 팔린다는 뜻입니다. 사려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숫자들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 17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입니다. 총 425세대, 2024년 12월에 완공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8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9억 원 가까운 아파트를 분양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425세대 중 분양에 성공한 건 딱 1세대였습니다. 나머지 424세대는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양률로 따지면 0.2%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 전체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주차장에는 차 대신 잡초가 자라고 있고 놀이터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425세대 중 불이 켜진 집이 딱 한 채, 나머지 424채는 깜깜합니다. 17개 동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유령 아파트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를 짓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들이 있었고 분양을 믿고 돈을 넣은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돈과 시간이 텅 빈 콘크리트 건물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시행사는 결국 이 단지를 통째로 공매에 내놓았습니다. 공매 가격은 4,006억 원, 역대 최고의 공매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유찰됐고 가격이 1,000억 원 이상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순위 채권자의 요청으로 공매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4,000억 원짜리 아파트 단지가 허공에 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경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 다 지어졌는데도 팔리지 않는 상태를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가 굳고 입주가 가능한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2022년 말 제주의 악성 미분양은 668호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1746호로 뛰더니 2025년 말에는 2030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기준 2213호,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4년 사이에 3.3배로 불어난 겁니다. 다 지어놓고 비어있는 집이 2200채가 넘습니다. 빈집도 늘고 있습니다. 2024년 제주도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확정 빈집이 1159호였습니다. 제주시에 790호, 서귀포시에 369호. 이 중 즉시 사용 가능한 집은 110채뿐이었고 나머지는 보수가 필요하거나 정비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빈집은 10채 중 1채도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인구는 2023년 4월부터 3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순이동 인구가 마이너스 1687명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아진 해였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이탈이 심각합니다. 2020년에 13만 2천 명이던 제주 청년 인구가 2024년에는 11만 6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4년 사이에 1만 6천 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매년 2천 명 이상의 청년이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가 관광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주거비 부담까지 커지니까 버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집은 남아도는데 살만한 집은 없고 일자리는 관광 서비스직 위주입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떠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경매 건수 역대 최다, 매각률 19%, 425세대 아파트에서 1세대만 분양, 악성 미분양 2213호로 역대 최고, 빈집 1159호, 인구 30개월 연속 감소, 청년 연간 2000명 유출. 이건 한두 가지 지표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모든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주 부동산이 전방위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태풍이 온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돈을 불러들였고 그 돈이 빠져나간 뒤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사태를 만든 구조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매가 쏟아지고 유령 아파트가 늘어나는 건 결과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결과를 만든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판을 설계한 4가지 층위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2010년에 시작된 투자 이민제는 5억 원만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까지 주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만들 때 빠뜨린 것들입니다. 실거주 요건이 없었습니다. 돈만 넣으면 됐습니다. 자금 출처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온 돈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환류 장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투자된 돈이 제주 경제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장치가 처음부터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년 동안 들어온 1조 2616억 원이 제주를 그냥 통과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중국 건설사를 쓰고 중국 인력을 데려오고 중국 자재를 써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놓기만 하고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제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에 투자 기준을 10억 원으로 올리고 이름을 바꿨지만 제도 자체는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에 이 제도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매가 역대 최다를 찍고 악성 미분양이 2213호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와중에 같은 구조를 계속 돌리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2026년부터 2년 실거주 요건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16년 동안 없던 안전장치를 뒤늦게 단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의 역할입니다. 투자 이민제로 들어온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은행이 대출을 내줬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에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담보가 있으니 안전한 거래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2022년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외환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그해 중화권 FDI 비중이 전년 86.5%에서 5.7%로 급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93%가 빠져나간 겁니다. 중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고 담보 가치는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출을 내준 건 국내 은행이었으니 부실 리스크는 고스란히 국내에 남았습니다. 돈을 벌 때는 외국 자본이 가져가고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 금융 시스템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였던 겁니다. 세 번째가 이 사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호주의 이야기입니다. 상호주의란 상대 나라가 우리에게 허용하는 만큼만 우리도 허용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외국인이 자국 토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중국 땅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제주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2184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중 43.5%가 중국인 소유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981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문은 한쪽으로만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 나라 땅을 살 수 없는데 상대방은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걸 공정한 거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현재 상호주의 원칙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광 편중의 문제입니다. 제주 경제는 관광업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의 부조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2025년 기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율은 70.2%입니다. 158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외국인 관광의 열의 7이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줄고 있습니다. 2024년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은 약 1,1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했습니다. 2022년부터 2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지출액도 961달러로 전년보다 72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관광객 수가 늘어도 쓰는 돈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중국인 3인 이상 단체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고 2026년에는 개별 무비자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비자 입국은 제주도만의 특례였습니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중국 관광객이 굳이 제주를 선택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관광의 70%를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제주만의 특수성마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구조가 지금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설계된 제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위에 리스크를 국내에 떠넘기는 금융구조가 쌓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땅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방 땅을 살 수 없는 상호주의의 부재가 방치됐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관광객의 70%를 의존하면서 그 특수성마저 잃어가는 경제구조가 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위기는 어느 한 사건이 만든 게 아닙니다. 4개의 구조적 결함이 층층이 겹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를 만들고 방치한 시스템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빠져나간 1조 2616억 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425세대 아파트가 유령처럼 비어있는 현실도 30개월 연속 줄어든 인구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 2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2년 실거주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투자만 하고 한 번도 살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둘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야 합니다. 셋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해서 해외 자금의 출처와 비자 유형까지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늦었지만 문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캐나다는 2023년 1월부터 아예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비시민권자나 비영주권자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사면 최대 1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에 매각 명령까지 내립니다. 법 이름부터가 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법입니다. 애매한 구석이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더 일찍 움직였습니다. 2018년부터 시민권자와 거주자, 그리고 호주와 싱가포르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500만에서 1000만 뉴질랜드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 돈으로 수십억 원입니다. 5억 원의 영주권을 내주던 제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호주는 외국인이 기존 주택을 아예 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신규 주택만 허용하되 사놓고 비워두면 빈집세를 부과합니다. 투자만 하고 방치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외국 자본이 자국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걸 구조적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026년이 돼서야 실거주 요건을 겨우 신설했고 투자 이민제는 2027년 말까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만 아직 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규제 강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데 한국만 허용하는 한쪽으로만 열린 문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외국인 보유세 도입도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 자체의 체제 변화도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세우고 항공우주산업에서 1,450개,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5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관광에만 기대던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입니다. 매년 2,000명씩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붙잡으려면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답이라는 걸 뒤늦게나마 인식한 겁니다. 빈집 1,159호를 정비하기 위해 30억 원의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조를 바꾸면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금지했고 뉴질랜드는 8년 전에 손을 썼고 호주는 훨씬 전부터 막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출발선에 겨우 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5억 원의 영주권을 파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제도는 12년 동안 1조 2,600억 원의 중국 자본을 제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주 경제에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환류장치 없이 들어온 자본은 중국인끼리 돌고 돌다가 중국 경제가 흔들리자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경매 6,000건, 악성 미분양 2,200호, 그리고 425세대 중 1세대만 불이 켜진 유령 아파트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을 탓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진짜 문제는 중국이 아닙니다. 실거주 요건도 없이 영주권을 팔았던 제도, 자금 출처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금융, 상대국은 문을 닫았는데 우리만 열어둔 불균형한 구조, 이 시스템을 만들고 방치한 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는 아직 살릴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빨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주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캐나다가 한국을 밀어낼 때 내세운 명분은 나토였습니다. 그런데 딱 사흘 뒤 K2의 문을 열어준 열쇠도 똑같은 나토였습니다. 밀어낼 때도 나토, 열릴 때도 나토. 같은 단어가 문을 닫는 이유이자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겁니다. 여기엔 우리가 오해해온 동맹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죠. 도대체 캐나다는 왜 한국을 밀어냈다가 다시 끌어안았을까요? 그 사이 캐나다가 제 발로 걷어찬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거래에서 여러분의 세금과 지갑은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동맹의 민낯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아픈 소식부터 짚겠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그 규모가 무려 60조 원입니다. 6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통째로 삼키는 크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 한 축이 걸린 초대형 문이었던 거죠. 그 문 앞에서 우리 한화오션이 탈락했습니다. 2026년 7월 6일, 캐나다는 독일 TKMS를 우선 협상자로 골랐거든요. 경쟁은 팽팽했습니다. 한쪽엔 한화오션의 KSS-3 배치 2, 다른 쪽엔 독일 TKMS의 21ECD. 두 잠수함 모두 캐나다군이 요구한 성능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성능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는 뜻이죠. 그러니 더 아쉽습니다. 우리 배가 모자라서 떨어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우선 협상자란 일단 1순위 후보로 정했다는 뜻입니다. 계약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에요. 독일과의 협상이 틀어지면 우리 한화오션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올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1순위를 내준 건 뼈아프죠. 그런데 왜 빌렸을까요? 캐나다가 내세운 공식 기준은 양사가 제시한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작동한 배경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의 안보 협력이었죠. 결국 성능이 아니라 같은 나토 식구냐 아니냐가 마지막 저울을 기울인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우리는 또 나토라는 벽에 막혔구나. 실력이 있어도 그 울타리 밖에 있으면 소용없구나. 여기까지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동맹이라는 벽 앞에서 번번이 밀려나는 늘 보던 그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뒤 정반대의 장면이 벌어집니다. 2026년 7월 13일 현대로템 K2로 전차가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나토 품질 인증을 따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EAQAP2110.
쉽게 말하면요, 나토 회원국이 무기를 사들일 때 요구하는 품질 통과 도장입니다. 설계부터 개발, 제조까지 전 과정을 나토 기준으로 검증받았다는 증명이죠. 그것도 K2로 한 대에 그치지 않고 군안전차, 교량전차 같은 계열 장비까지 통째로요. 그럼 이 도장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나토 무기 입찰에 뛰어들 때 반드시 요구되는 품질 조건을 미리 통과해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입찰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심사 한 단계를 먼저 붙어둔 셈이죠. 그리고 이건 소문이 아닙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의왕분사에서 직접 수여한 문서로 남은 공식 인증입니다. 밀어낼 때 쓰인 명분도 나토, 문을 열어준 열쇠도 똑같은 나토였던 겁니다. 밀어낼 때도 나토, 열릴 때도 나토, 불과 며칠 사이 같은 단어가 어떻게 한쪽 문은 닫고 다른 쪽 문은 열었을까요?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명분이라는 건 같은 칼과 같습니다. 어떤 날엔 나를 베고 또 어떤 날엔 문을 따는 열쇠가 되죠. 그렇다면 그날 캐나다를 움직인 진짜 계산은 따로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토 인증이라는 종이 한 장이 대체 뭐길래 60조를 놓친 아픔을 뒤집을 열쇠라는 걸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방금 그 나토 품질 인증 AQAP2110 말입니다. 이게 왜 60조를 뒤집을 열쇠라는 걸까요? 한마디로 나토라는 거대한 백화점의 입점 심사를 통과한 브랜드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까요? 보통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심사를 받죠. 그런데 K2는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문 안쪽에 발 하나를 걸쳐 놓은 겁니다. 나토 입찰에 필요한 품질 요건을 미리 통과해뒀으니까요. 남들은 이제 줄을 서는데 우리는 심사대 앞을 프리패스로 지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도장은 K2 전차 한 대에만 찍힌 게 아닙니다. 고장난 전차를 끌어오는 군안전차, 강에 다리를 놓는 두량전차, 지뢰밭을 여는 장애물 개척전차까지 계열전차 전 과정에 통째로 붙었어요. 다른 나라 무기회사들이 수십 년 걸려 뚫는 그 문을 한국이 처음으로 연 거죠. 밀어낼 때도 나토, 열릴 때도 나토. 같은 단어가 이번엔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 한 번 고르겠습니다. 확정된 건 확정대로, 전망은 전망대로 봐야 하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인증은 확실히 손에 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아직 그려지는 중인 그림입니다. 7월 8일, 한국은 나토를 향해 방산 파트너십 2.0을 공식 제안했어요. 함께 연구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운용하자는 큰 그림이죠. 여기에 더해 조달 기본협정 협상도 막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 15조 원짜리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들어설 길이 열립니다. 연 15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 방산이 1년 내내 전 세계에 파는 수출액에 육박하는 규모예요. 그런 시장이 매년 새로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매년 찾아오는 단골 시장의 회원권을 손에 쥐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삶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무기 하나가 팔리면 그걸 만드는 공장이 돌아갑니다. 공장이 돌면 창원의 협력업체가 야근을 하고 그 집 가장의 월급 봉투가 두툼해지죠. 나라 사이 큰 계약이 결국 누군가의 밥벌이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문이 진짜로 열리느냐는 단순히 회사 실적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의 일자리 얘기이기도 한 거죠. 다만 오해는 마세요. 이건 제안이고 협상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도장 찍힌 계약이 아니에요. 김칫국부터 마시자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우 그 문의 문고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얼마나 탐나는 자리인지 우리 입이 아니라 나토 안쪽 사람 입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나토 회원국 제품을 사고 싶어도 지금은 나토 생산량이 수요를 못 받쳐준다. 왜 못 받쳐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으로 무기 주문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주문은 산더미인데 정작 유럽 공장들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손님은 줄을 섰는데 물건 만들 손이 모자라는 가게, 딱 그 상황이죠.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를 지금 한국이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저 통쾌한 성공담 같죠? 하지만 진짜 판도는 전차 몇 대를 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판돈 옆에서 캐나다는 상상도 못한 자책골을 넣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캐나다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캐나다는 대체 뭘 놓친 걸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걷어찬 게 남이 아니라 캐나다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 장면으로 나눠서 보셔야 제대로 보입니다. 첫 번째 장면, 관심입니다. 올해 2월 캐나다 국방조달특임장관 스티븐 퓨어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간 게 아니었죠.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를 보고 한화에어로 창원 공장을 돌고 현대로템까지 직접 두 눈으로 둘러갔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도 만났고요. 쉽게 말하면요, 살 마음이 있으니 매장 안까지 들어와 구경을 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진 제일 큰 매장들만 골라서 말이죠.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큰손 고객이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 선택입니다. 그렇게 공장까지 다 본 캐나다는 정작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을 독일 TKMS에게 넘겼습니다. 60조 원이면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우리 조선소를 두 눈으로 다 보고도 정작 배는 독일에서 산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아쉬운 탈락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진짜 자책골은 그 다음 장면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 바로 자폭입니다. 퓨어 장관이 다녀간 뒤인 올해 4월, 한화에어로는 캐나다 APMA와 손을 잡았습니다.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 무인 차량까지 무려 5종류를 캐나다 현지에서 만들자는 약속이었죠. 쉽게 말하면 캐나다 땅에 방산 공장 5개가 통째로 들어설 그림이었습니다. 공장이 서면 그 안에서 일할 사람도 정비하고 조립하는 기술도 전부 캐나다 안에 심어지는 겁니다. 나라 하나가 방산 산업을 새로 갖게 되는 크기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약속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한화오션이 그 잠수함을 수주한다는 전제였죠. 두 계약은 원래 한 몸으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잠수함이 독일로 넘어가는 순간 이 공장 5개짜리 패키지도 협력 조건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수함 하나를 놓친 게 아니라 그 뒤에 딸려오던 산업 전체를 함께 날린 셈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누가 캐나다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캐나다가 제 발로 자기 영토에 들어올 공장 5개를 걷어찬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손님이 매장 안까지 들어와 구경을 실컷 다 하고 정작 계산은 옆 가게에서 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가게가 자기 동네에 내주려던 지점 5개까지 자기 손으로 없던 일로 만든 거죠. 이걸 두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순전히 캐나다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럼 그 옆 가게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캐나다가 문을 걷어차는 동안 폴란드는 축제 분위기였죠. 확정된 물량만 K2로 전차 360대, 목표는 최대 1000대입니다. 1차로 계약한 180대는 약속한 날짜보다 반년이나 먼저 받아갔고요. 게다가 폴란드는 무장과 통신, 포탑 구동까지 11개 분야 99개 부품의 정비 기술을 통째로 넘겨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폴란드는 남의 손 안 빌리고 자기가 직접 K2를 고칠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유럽 전역에 깔릴 K2의 정비 본점이 폴란드에 서는 셈이죠. 캐나다가 제 발로 밀어낸 그 자리를 폴란드가 그대로 주워 담은 겁니다. 한쪽은 제 발로 공장 5개를 걷어차고 다른 한쪽은 그 자리에서 정비 기술까지 통째로 받아가고요. 같은 나토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결과는 이렇게 정반대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통쾌극입니다. 캐나다는 사색이 됐고 폴란드는 웃고 우리는 사상 최대 실적을 손에 쥐었으니까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 이겼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요? 자, 여기까지 오면 그냥 만세 부르고 끝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만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완벽한 대박이 맞습니다. K2로 2차 계약 180대에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입니다.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예요. 만드는 회사 현대로템은 어떨까요?
2025년 영업이익 1조 56억 원을 찍으며 이른바 1조 클럽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2023년 2천억, 2024년 4,500억, 그리고 2025년 1조, 2년 연속 2배씩 뛴 겁니다. 방산 매출도 3조 2,153억 원, 1년 만에 35.9% 늘었죠. 신문 헤드라인은 온통 사상 최대, 유럽 재패, 이런 말로 도배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박수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 부조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K2를 자기 땅에서 직접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현지 생산, K2PL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폴란드에서 찍는 단가가 한국에서 그냥 사가는 값의 2배가 넘습니다. 공장 새로 짓고, 라인 깔고, 폴란드 기술자 다시 가르치고, 폴란드 회사 이익까지 얹어야 하니까요. 게다가 현지에서 만든 물량은 수출한 주체가 폴란드가 됩니다. 한국은요? 핵심 부품 몇 개 대주고 브랜드값, 그러니까 로열티만 챙기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 가게 간판만 걸어두고 팔았는데 정작 매출은 남의 공장, 남의 인건비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폴란드 계약에서 한국이 실제로 손해주는 돈은 계약액의 약 11%라는 겁니다. 현지 생산 비용에, 금융 비용에, 기술 이전 값까지 다 빼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9조 원짜리를 팔아서 실제로 남는 건 고작 1조 남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갑으로 번역해 볼까요? 10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건 11만 원인 셈입니다. 나머지 89만 원은요? 폴란드 공장으로, 폴란드 노동자 월급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세금이 거치고 그 세금으로 도로도 깔고 학교도 짓는 거예요. 우리 창원 공장에 일감이 쌓여야 협력사 직원 잔업수당도 붙고요. 그런데 그 몫이 89%나 남의 나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부메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죠. 그런데 폴란드가 K2를 제 손으로 만들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같은 유럽 시장에서 우리 경쟁 상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옆 가게 차려서 내 손님을 데려가는 격입니다. 실제로 3차 계약은 한국 120대에 폴란드 현지 생산 90대로 협상 중이에요. 계약을 거듭할수록 우리가 직접 하는 몫은 줄고 남의 손으로 찍는 비중은 자꾸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6%예요. 2위 필리핀이 14%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한 나라에 몰아준 셈이죠. 쉽게 말하면 한 바구니에 계란 46%를 담아둔 겁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출의 절반을 한 거래처가 쥐고 있으면 그 거래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폴란드가 요즘 우리 무기는 우리가 만들자는 쪽으로 슬슬 돌아서고 있어요. 이 바구니가 흔들리는 날엔 우리 방산 수출의 절반이 같이 휘청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라는데 왜 협력사 직원 월급은 그대로고 왜 여러분이 사둔 방산주 주가는 안 움직이냐는 거죠? 이 질문, 괜한 트집이 아니었습니다. 실적 숫자 자체는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회사 고가는 실제로 돈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실적이 좋은 것과 그 돈이 내 일자리와 내 통장까지 내려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대박이라는 헤드라인과 내 삶 사이에 이렇게 89%짜리 벽이 조용히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맨 처음에 그 모순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밀어낼 때도 나토, 열릴 때도 나토. 똑같은 단어 하나가 문을 닫는 명분이 됐다가 며칠 뒤엔 문을 여는 열쇠가 됐죠. 도대체 이게 뭘 뜻할까요? 동맹이 의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그때의 손익계산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유리하면 끌어안고 불리하면 밀어냅니다. 어제의 명분이 오늘은 정반대로 돌아오는 게 냉정한 국제정치죠. 여기서 핵심입니다. 동맹은 의리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정으로 대할 때 상대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호의는 끝내야 합니다.
상대가 고마워할 거라 믿으면서요. 아니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철저한 판매자로 서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가 우리 무기를 못 구해서 줄을 서는 지금이야말로 그 태도를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냥 만세만 부르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60조짜리 잠수함을 챙겨가고도 K2한테 유럽 안방을 그냥 내줄까요? 천만에요. 독일은 지금 무섭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량을 월 1.6대에서 2027년엔 월 2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10배죠. 여기에 독일과 프랑스가 손잡은 방산기업 KNDS는 양국이 지분을 나눠 갖고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 지상무기의 거인으로 다시 뭉치는 거죠. 무기 조달에 쏟아붓는 돈만 90조 원이 넘어요. 우리 K2 한 해 생산량이 잘해야 100몇십 대인데 상대는 아예 판 자체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독일이 망연자실했다는 건 과장입니다. 넘어졌다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는 중인 거죠. 그래서 진짜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의 강점인 빠른 납기와 현지 생산이라는 무기가 과연 언제까지 통할 것인가? 독일이 생산 라인을 10배로 키우는 순간 그 강점은 순식간에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답은 분산입니다. 지금 우리 방산 수출의 46%가 폴란드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절반 가까이 담아둔 셈이죠. 이 바구니가 흔들리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장을 넓혀야 합니다. 루마니아가 K2 216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페루와는 육상무기 총괄 합의를 맺었습니다. 아직 확정 도장이 찍힌 건 아니지만 문은 분명히 열려 있죠. 다만 넓히기만 해선 안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죠. 완제품은 반드시 제값받고 팔 것, 그리고 우리 밥줄인 핵심 기술은 절대 통째로 넘기지 말 것. 지금처럼 공장까지 지어주고 기술까지 얹어주면 그 기술로 만든 전차가 몇 년 뒤 유럽 시장에서 우리 경쟁자로 돌아옵니다. 그래야 부조를 팔고도 손해는 고작 11%만 주는 그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구조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같은 나토라는 명분이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캐나다는 제 발로 자기 땅에 들어올 공장 5개를 걷어찼고요. 구조 대박의 실수령은 고작 11%. 그리고 폴란드 편중과 독일의 반격이라는 청구서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동맹은 의리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것. 이제는 호의가 아니라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판매자로 서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래도 동맹은 지켜야 한답니까? 아니면 이제 철저히 계산기부터 두드리잡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이 저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다음 편에선 폴란드 현지 생산이라는 부메랑이 언제, 어떻게 우리 등에 되돌아와 꽂힐지 그 시나리오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것도, 요란하게 흥한 뒤 슬며시 새어나가는 것도 결국은 숫자가 다 말해주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